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사회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중세 사회편이었었죠. 신분제도라든가 고려 사회의 모습, 그리고 여성의 지위 문제라든가 재산 상속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고려시대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중세 문화사 파트가 되겠네요. 교재는 260쪽의 그 문화사에서 유학부터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학하고요.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은 역사서 하고요. 역사서 한 장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문학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이 세 개 부분은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 때 고려문화사에서요. 고려문화사에서 지금 나와 있는 유학하고요. 유학.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그리고 이제 문학이 있습니다. 문학. 요 세 개는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시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초기, 중기, 이제 후기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초기에는 대체로 어떤 성격이 나타나냐 하면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건국 이후에 자신감이 유학이나 역사서나 문학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고려 중기 때 가면은 조금 다운됩니다. 좀 보수적인 이런 성향으로 조금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후기에 가죠. 후기에 하면 다시 이제 극복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다시 뭘로 주체적인 이런 성향이 나온다. 이제 후기 때 가면은 바로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흐름은 올라갔다가 초기 올라갔다가 다시 중기에 내려왔다가 후기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경향입니다. 이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거를 순환 경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러죠. 한참 이제 올라갑니다. 굉장히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정점에 가면 다시 어때요? 떨어지죠. 떨어지고 다시 떨어질 때 이제 주식을 또 삽니다, 사람들이. 다시 또 올라가죠. 또 오르막길이 있으면 다시 또 내려옵니다. 반복이 되죠. 역사학에서는 이걸 순환상환이라고 그래요. 조금씩 오르막길, 내리막길 거치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순환상환인데요. 그 중에 이제 역사학, 유학이든가 역사서라든가 문학이 이런 성향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초기의 유학을 먼저 봅시다. 고려 때 유학은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의 통치 이념이 뭐였던가요? 유교죠. 유교 이념이 정립이 되면서 유학이 발달하고 문학도 발달하고요. 한문학이죠. 그리고 역사서 편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 초기의 유학을 마지막 줄 한번 봅시다.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특징을 가졌다. 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특징에 대표적인 유학자도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시기적으로 보면 뭐 태조, 광종, 성종에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유학자 누구예요? 최승로, 김시몬입니다. 체크 좀 해두시고요. 이건 우리가 통일신라 때 김대문이라고 하는 진골 출신의 그 관료가 하나 있었죠. 학자이면서. 그래서 김대문 부분에서 우리 문화의 자주 내지 주체성을 강조했었던 부분에서 확인 한번 했었습니다. 한국 문화사에 있어서 자주 주체적인 인물에서 김대문, 고려 초기에 지금 나온 누구죠? 김시몬, 최승로. 고려 후기에 또 누가 나오죠? 일연, 진화, 이승유, 이규보 이런 사람 나오죠. 조선 초기 가면 이 서거정이 나옵니다. 또 조선 중기 사림을 거쳐서 후기에 가면은 박지원, 실학자들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죠. 일단 최승로, 김시몬 등으로 이제 대표한다. 근데 고려 중기 때 한번 봅시다. 고려 중기의 유학은 좀 다운된 시기입니다. 좀 다운된 거죠.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고려 중기의 유학의 성격을 한번 봐봐요. 11세기에 북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왕가도가 물러난 후 경운 일시 일파가 그러니까 이자겸 등이죠. 그러니까 12세기에 가면은 경운 일시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고려 초기 이제 개혁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되는 거죠. 집권함에 따라 초기에 자주적인 유교 정치를 강조하는 집권 세력의 권력 강조하기보다는 집권 세력의 권력 유지만을 도모하는 보수적 경향으로 퇴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하였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고려 중기 때에 유학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1126년에 이자금의 난이 나왔죠. 이자금의 난의 결과가 뭐가 나왔던가요? 1135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도 나오죠. 그럼 이 두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려 사회 모순은 수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거기에 이제 쐐기를 박은 사건이랍니다. 그것이 1170년 뭔가요? 무신정변이죠. 고려 중기의 유학은 일단 이렇습니다. 보수적인 집권 세력의 권력 유지만을 또는 권력 안위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죠. 이건 유학뿐만 아니라 역사서나 문학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모순 속에서 터진 사건이 이런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모순이 수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 이제 쐐기를 박은 사건이 터졌다. 이걸 우리는 무신정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려 중기 때 대표적인 이런 보수적인 유학자, 때는 이제 사대적인 이러한 유학자로서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최충, 해동공자로 알려진 문종대 때의 문종의 정치 참모 역할을 했었던 최충, 구제학당 부원에서 살펴봤었죠. 교육제도에서 그 최충과 또 동시기 활동했었던 김부식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을 하고 나서 편찬했다는 삼국사기도 있죠. 김부식과 같이 연계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개 유학은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좀 개혁적인 성향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체제 유지만을 위한 유학으로서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거기 이제 쐐기를 박은 사건이 뭐요?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에 가면은 무신정변에서 문벌 귀족들이 몰락을 하죠. 그리고 무신정권 때, 최후 때 서방이라는 관청을 통해서 성장했었던 등용이 됐던 능문, 능리의 관료들, 문학에도 능하고 행정실무에도 능한 관료되었죠. 결국 누군가요? 얘네들이 신진사대부죠. 예,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하면서 고려 후기에 유학은 다시 극복기로 갑니다. 그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뭔가요? 성리학입니다. 고려 후기의 성리학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명분을 강조했던 성리학이 아닙니다. 수용 당시의 성리학은 실천을 강조했던 성리학이에요. 개혁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개혁적인 성향의 사상을 가지고 고려 말의 개혁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가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의 모순을 극복을 하면서 15세기 조선 서해를 개창하는 주역과 주체 사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유학은 초기, 중기, 후기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성격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면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이 발달하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려시대 역사서 편찬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물론 고려 초기의 역사서가 현재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고려 중기 때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그리고 고려 후기, 그 다음 무신정권기 후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흐름 속에서 고려 초기의 역사서가 뭐가 있었는가.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삼국사, 7대실록, 고금록, 편년통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7대실록은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에 문화적인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편찬했다고 그랬죠. 태, 해, 정, 광, 경, 성, 목종실록까지입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실록하고 같은 책이에요. 현재 물론 전부 다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려 중기 때 가면은 삼국사기, 속편년통제 또는 편년통록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삼국사기. 이는 고려 초기에 구삼국사가 있죠. 바로 위에. 그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을 하고 나서 신라 개성 의식에 입각해서 편찬한 책이에요. 유교적 합리주의 또는 합리적 유교 사관이 반영된 책이다. 그러면 합리적인 유교 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 흐르는 대로 가자는 겁니다. 역행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청은 여진을 치고 고구려고토를 회복하자 이런 주장이었죠. 근데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뭘 여진을 치느냐. 지금 대세는 여진이다. 여진에 그냥 사대하자. 그리고 옛날 신라 땅에 만족하자. 이 얘기였고 묘청은 고구려고토를 회복하자. 여진을 치고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교적 합리주의 또는 합리적 유교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대로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찬됐던 기전체 사서의 대표적인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는 얘기죠. 역사 편찬 방법은요, 거의 중국 것을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편찬 방법은 우측 하단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좀 보실게요. 자,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가 있는데 대부분 효시는 중국이에요. 기전체는 번기, 세가, 지표, 열전 이렇게 5개 챕터로 되어 있고요. 번기, 세가 각각의 내용들은 맨 우측의 표를 보시면은 박스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번기는 뭐 왕들에 대한, 세가는 신하들에 대한 내용들, 열전은 개인에 대한, 지는 각종 제도사,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표는 연대표입니다. 몇 년에 뭐가 터지고 몇 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건 이게 고려사하고 삼국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편찬한 거죠. 근데 고려사는 물론 이제 조선 초기에 편찬했던 책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번기, 세가, 열전, 지표 중에서 세가가 없고요. 세가. 그 다음에 고려사는 고려사는 번기가 없습니다. 번기가. 그러나 이제 고려시대 때에 그 편찬했었던 삼국사기나 조선 초기에 편찬됐던 고려사나 다 뭐를 이 기전체를 모델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효시는 전한대, 사마천의 사기, 후한대 반고의 한사가 있습니다. 편년체는 자치통감이 있죠. 중국 송나라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성은 사마시고요. 이름은 광입니다. 이거 연대수로 써놓은 겁니다. 연대수. 그러니까 연, 월, 일별로. 그러니까 일기 쓰시죠, 여러분들. 일기 쓰듯이 날짜별로 써놓은 것이 편년체고요. 밑에 기사본말체는 사건 발생 순서대로 써놓은 겁니다. TV 드라마에서 보면은 연속극처럼 전개된 것이 편년체예요. 그 기사본말체는 어떻게 전개냐 그러면은 기사본말체는 바로 단막극 형태로 갑니다. 그날 어떤 테마를 제시하고 그 테마에 맞는 사건이 터져서 마무리가 되죠. 그런 식으로 써놓은 것이 기사본말체예요. 그러니까 편년체하고 기사본말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하면은 편년체는 책 제목 뒤에 실록, 통감, 저력 이런 게 붙어있으면 다 편년체예요. 다 무조건 편년체입니다. 근데 기사본말체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효시는 역시 중국 송나라 원추가 쓴 통감 기사본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삼국유사나 그 다음에 열려실 기술, 실학자입니다. 이경영이죠. 열려실 기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강목체라고 하는 건 강과 목으로 나눈다는데 강은 요즘에 책에 보면 총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행정법 총론, 행정법 강론 뭐 이런 식으로 총론과 강론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강에 해당하는 것이 총론이고요. 목에 해당하는 것이 강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총론은 즉 강이라고 하는 대목은 글자 활자가 좀 커요. 대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목찰 때 목은 강론이라고 있습니다. 글자 크기가 좀 작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서술해 놓은 거죠. 그래서 강목으로 이제 구분해서 써놨다 해서 강목체라고 그래요. 역시 송나라 자치통감 강목이 있습니다. 주희가 쓴 책이죠. 주희는 남송대 때 주자 성리학을 만들었던 그 주희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정복 실학자죠. 동사 강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사는 우리의 역사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 편찬 방법은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그 중에 삼국사기는 뭐요? 바로 기전체 사서의 대표적인 그리고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고려 중기 때 가면은 이거 외에도 속편년 통제, 그러니까 편년 통제를 다시 보충해 놓은 책이다. 속편년 통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편년 통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태조 왕건의 가계를 집안에 대한 내력을 써놓은 거거든요. 물론 현재 현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후기에 가면은 고려 후기라고 한다면은 무신정변 이유가 됩니다.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고려 사회가 혼탁해졌죠. 또 무신정권 때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자주성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럼 이 시기 때 당시 지식인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밑에 후계 역사서 미출령 거도입시다. 둘째 줄입니다. 민족적 자주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미출령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왜 민족적 자주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봅시다. 무신정변하고요.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신정변과 원간섭하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편찬된 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명종대 이규보의 동명왕편, 주몽이죠. 고구려 건국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고종대 때의 해동고승전. 해동고승전은 당시 각훈이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편찬이 됐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충렬왕대 때입니다. 둘 다 일연의 삼국유사하고 이숭의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이 두 책에는 단군신화도 수록이 됩니다. 단군신화가 수록했다라는 얘기는 원간섭하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유구함, 우리 역사의 유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군신화를 서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편찬됐느냐 그러면 무신정변 그리고 원간섭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속에서 편찬된 책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충렬왕대 때 안양에서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성리학이 들어온 이후에 성리학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진사대부죠. 고려 말의 개혁세력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나와요. 그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깐 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이재현의 사략, 또 밑에 번조, 편년, 강목, 그죠? 뭐 천추, 금경록, 또 고금록 등이 있는데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리학적 유교사관 그러면은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민왕대 때 이재현의 뭐죠? 사략. 이 사략이 일부 사략의 해설 내용이 평론 내용이 현재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그 날개에 좀 가보겠습니다. 사략에서 보충 설명이 있죠. 고려말 성리학이 전래된 이후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대두되는 배경 속에서 공민왕대 이재현이 쓴 역사서다 그랬습니다. 미출령 거놓겠습니다.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사관.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성리학적 유교사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 중기, 후기에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타났던 역사설 좀 이해를 하시고요. 뒤로 가시면 문학도 그렇습니다. 자, 고려 문학도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초기에는 고려 말, 신라 말이죠. 신라 말에는 최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당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좀 당 문화에 심취하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고려 건국 이후에는 당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가지고 재창출해 나가는 거죠. 자주 주체적인 이런 문학의 학풍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문학이 대표적으로 지금 한문학과 바로 밑에 향가가 있는데 한문학에서 보면은 거기 한번 봅시다. 종래 중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단계를 벗어나 점차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을 띄었다. 극복하려는 고려 초기에 고려 건국 이후에 자신감이 문학이나 역사서나 유학에 그대로 스며 녹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문학은 고려 광종대 때에 과거에 보면 문과에 한문학으로 시험 봤었던 제술과하고요. 유교 경전으로 시험 봤던 명경과가 있었죠. 뭘 더 중시했었던가요? 한문학으로 시험 봤던 제술과를 더 중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다 그러면은 제술과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밑에 향가는 봅시다. 향가는 우리가 통일신라 때 불교 대중화에서 살펴봤습니다. 불교 대중화 하면 기억하셔야 될 승려, 원효, 아미타신앙, 그 다음에 의상, 아미타신앙과 관음신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려 광종대 때 균여의 보현시본과 열한수. 이 보현시본과는 향가이면서 참불가라고 그랬습니다. 향가는 향찰로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고려 초기에 문학의 주류는 뭡니까? 그러면은 한문학과 향가다. 특징은 독자적이며 주체적인 이런 성격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고려 중기에 가면은 유학이나 역사사가 좀 다운된 분위기였듯이 12세기 문벌 귀족들이 집권하면서 고려 중기의 문학도 좀 다운됩니다. 초창기에 독자적인 그런 성향이 조금 사그라들고요. 중국의 당송 문학에 심취하려는, 무조건 받아들이려는 이런 성향이 나온다. 이런 성향의 대표적인 유학자, 문학가가 누가 있냐면 박일량,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러다가 고려 중기 때에 문벌 귀족 사이가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박살납니다. 그래서 무신정권기 때 서방을 통해서 등장했던 최후때 문신들, 결국 신진사대부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극복기의 성향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밑에 고려 무신집권기 때 유학자에서 임춘, 이일로, 이규보, 최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에 무신집권기 때에 무신들이 집권하면서 문신들을 억압을 하고 때로는 서방을 통해서 문신들을 등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제야에 파묻혀서 수필 문학의 작품들 많이 남기기도 했지만은 고려 집권층, 그러니까 최후때 서방 같은 경우죠. 집권층에 동참하면서 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인 사람이 앞에 나왔었던 이규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규보요. 이규보는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은 바로 관직 생활을 못했고요. 나중에 최씨 정권 때 빌붙어서 관직 자리를 얻습니다. 아마 그 이규보가 과거에 급제해서 근 10여 년을 보직 발령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개인적인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체인 평은 그렇습니다. 무신 정권에 빌붙어서 관직을 하나 얻는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평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간의 평은 그 이규보예요. 그래서 이제 이규보가 이때 이제 관직의 보직 발령을 받기 전에 떠돌아다니면서 본 견문을 써놓은 책이 바로 밑에 있는 뭐죠? 동국이상국집이에요. 동국이상국집입니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고려시대 때 고려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있어요.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무신 정권의 시대 때에 실이 방이 하나 있거든요. 무신 정권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뭐가 전시가 되냐면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신 정권과 동국이상국집은 무슨 관계일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규보하고 최씨 정권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규보를 배신자로 이제 낙인을 찍힌 거죠. 근데 이규보는 최씨 정권과 결탁해서 관직에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측에 후기로 하겠습니다. 후기 때 가면은 신진사대부하고 마지막 민중들이 고려 후기의 문학을 주도해 나갑니다. 이 신진사대부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능문능리의 관리들이라고 있습니다. 문학에도 능하고 행정실무에도 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고려 후기의 문학의 장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체가, 백아문학, 설화문학, 또 한시. 그 한시에 보면은 진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자주 주체성을 표현했던 사람이라고 있죠. 진화의 시 내용 중에서 그게 하나 있죠. 좀 봐봐요. 송은 이미 쇠퇴하고 북방 오랑캐는 이미 아직 미개하니 앉아서 기다리라 문명의 아침은 동쪽 하늘을 빛내고자 한다 해서 고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던 시인이에요. 고려 후기 때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에 민중된 작품이 있죠. 장가, 속, 요를 얘기합니다. 자, 이 한자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요입니다. 요. 요는 민중의 노래를 요라고 그래요. 이거는 곡은 없어요. 가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흥얼흥얼 하는 거죠. 이거 민중의 노래 요라고 그래요. 이걸 어른들이 이렇게 흥얼흥얼 하잖아요. 그러면 소교라고 그래. 통상 소교. 그럼 어린 아이들이 흥얼흥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 동자 써서 뭐라면 동요. 어른들이 하면 뭐죠? 소교. 이래요. 요는 민중의 노래입니다. 장가라고 하는 건 좀 길어요. 길어. 그래서 장가. 노랫말이 좀 길다는 겁니다. 청산별곡이라든가 대표적인 밑에 나와 있죠. 쌍화점, 동동, 처용가, 가시리 이런 작품들이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했던, 피력했던 고려 말기의 민중대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 한문학과 향가, 고려 중기 때에는 수필문학, 4대 보수적인 성향의 누구죠? 이일로라든가 박일량이라든가 정리상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학 작품에 심취 않은,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의 괴리감을 초래했던 분위기고요. 고려 무신직공기 때는 수필 문학에서 이규보, 이일로 등이 나와 있고요. 최자 등이 고려 후기에 가면 신진사대부에 등장을 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이 나오고요. 그 뒤에 진화라는 사람을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함께 고려 말의 서민의 감정을 피력했던 민중대의 작품, 장가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려시대 때 유학과 역사사고 문학은 당시 정치적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초기, 중기, 후기를 거치면서 각각 이런 성향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고려의 사상에서 성리학과 불교와 도교, 풍수지 사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리학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리학은 원래 고향은 송입니다. 송, 남송이죠. 송은 한족, 중국 정통 민족이에요. 한족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송대 때 성리학은 뭘 강조했냐면은 명분을 강조합니다. 명분을 중시하는데,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양반은 양반대로, 노비는 노비대로, 또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지주는 지주대로, 또 전호는 전호대로 각기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송 다음에 원이 나오죠. 원은 몽골이에요. 몽골은 한 문화를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근데 유학은 성리학 받아들이는데 명분을 강조했던 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천을 중시하는 유학으로서 한번 걸러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송나라 유학은, 성리학은 명분을 중시했지만은 원나라 때 성리학은 실천을 중시하는 유학이에요. 그리고 고려 말에 충렬왕대 안양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가서 성리학을 받아오죠. 수용합니다. 그게 이제 백이정이라든가 정몽주, 이색, 정몽주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우리나라에 고려 말에 들어왔던 성리학은 명분이 아니라 원에서 들어온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천을 강조했던 성리학이 고려 말 누구에 의해서? 신진 사대부에 의해서 수용이 된 겁니다. 고려 말의 개혁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이거든요. 그렇죠? 신진 사대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의 개혁적인 분위기와 개혁적인 사상이 만나서 고려 말의 모순을 극복을 하고 15세기 근세 사회를 주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고려 말에 들어왔던 성리학은 이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맨 밑에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와서 나타난 수용 초기의 성리학의 모습과 그 영향을 보시면은 세 번째 한번 봐봐요. 초기 수용 초기의 성리학입니다. 현실사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상이었으며 이기론, 주리론, 주기론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조선시대 가서 말씀드리죠. 이기론에 대한 사변적인 면보다는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뭘 강조했어요?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행하는 거죠. 개혁적인 이런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들어와서 이러한 이제 개혁적인 실천적인 성리학이 들어와서 나타난 영향이 바로 밑에 봅시다.
유교적인 생활 관습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생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근검 전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장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고려시대 사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 지내고 장례 치를 때 의식이에요. 국가에서는 상장제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유교적 규범에 따라서 해라. 즉 근검 전략하게 해라. 검소하게 해라. 호화스럽게 하지 마라. 이 얘기였죠.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걸 그대로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다. 토착신앙 더하기 불교 더하기 도교 가 짬뽕된 상장제례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호화롭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화판으로 진행입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유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가 이거를 강조했지만은 실제로는 안 따라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제 유교적 규범에 따라 생겨졌느냐 하면은 뭐가 들어오면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 수용 이후에 근검 전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성리학을 경제적 관점에서 따져보면요. 근검 전략을 강조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유교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검 전략적인 경제관. 쓰는 경제관보다는 아끼는 경제관. 이게 조선의 유교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교적 생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호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검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장례나 제사를 다 어디서 했었어요? 자식들이 객출해서 사찰에서 했습니다. 그 판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제사나 장례를 잘 했다 못했다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리학이 수용된 이후에는 유교적 규범에 따라 생겨집니다. 집에서 이제 집에다가 가묘를 두고요. 쉽게 말하면 사당입니다. 가묘를 두고 소박하게 검소하게 제사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려 말에 불교의 폐단을 비판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의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에 의해서 건국됐었던 조선왕조에서의 불교는 억불책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우측에 훈고학적인 유학에서 뭘로? 철학적인 유학, 생각하는 사변적인 유학입니다. 성리학으로 바뀌었고요. 또 성리학이 들어올 때 조명부채, 송설채라고 그러죠. 중국의 조명부라는 사람의 서체입니다. 조명부채도 같이 문화적인 교류가 행해진 거죠. 같이 들어와서 유행을 했고 고려 말에 이암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조선 초기 안평대군이라든가 다 송설채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조명부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고려 말 성리학이 들어와서 나타난 영향이 되겠습니다. 한편 성리학의 수용은 왼쪽에 충렬왕대 안양, 백이정, 그리고 이재현, 이색, 정몽주 이게 이제 성리학의 계보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정몽주 있죠. 정몽주의 스승이 이색이란 말이에요. 이색은 그의 제자 정몽주를 뭐라고 하냐면 동방이학의 조라고 했습니다. 이학은 성리학을 얘기합니다. 동방성리학,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몽주는 성리학자로서 자질을 갖춘 유학자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까지 이어지면서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찰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불교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사상의 두 번째 불교는요. 일단 태조, 광종, 성종, 현종대 때 전부 다 숭불 정책입니다. 근데 성종대 때 가면은 유교 정치 사상이 강조하면서 연등의 팔관회가 폐지됐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최승로 시무 18초에서 한번 해석했었습니다. 연등의 팔관을 폐지했다고 그래서 억불책은 아니고요. 이거는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깐 불교 행사를 덮어놓는 거죠. 그런데 목종, 성종, 목종, 그다음에 현종이죠. 현종대 가면 다시 연등회하고 팔관회가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종대 이거는 연등회 팔관회를 폐지했다고 그래서 억불책의 의미를 해석하지는 마시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태조, 광종, 지금 현종대 때 보면은 다 숭불 정책입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숭불 정책으로 일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고려시대 숭불 정책에 뭐가 있을까? 정치 면에서 한번 볼까요?
과거에 승과가 있죠. 교종승려는 교종선과, 선종승려는 선종선과가 있었죠. 또 급제를 하면은 승계를 줬습니다. 승렬로 풍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왕사가 되기도 하고 왕의 자문 역할입니다. 국정에 승려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국사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왕사나 국사 이런 제도를 통해서 승려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죠. 정치에 참여하면서 점차 어떻게 있었어요? 세속화되는 겁니다. 자, 숭불 정책의 결과 나타난 불교의 폐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걸 배우잖아요. 무한한 권력은 무한한 부패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현대 정치에서 그런 걸 많이 배우시죠. 직접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로 얼룩이 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은 전부 구속되는, 그렇죠? 뭐 어떤 법의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게 바로 무한한 권력은 무한한 부패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면에서 숭불책은 이러한 고려 말기 때 폐단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경제 면에서는 사찰에 지급했던 전식과 체제에서의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사원전이라고 그래요. 승려나 풍수지리업자들에게 지급했던 토지를 별사전이라고 합니다. 이거 세금 내왔네요. 안 내죠? 면세전이잖아요. 면세전. 그러니까 이런 사원전, 별사전을 통해 가지고 농장 확대를 하죠. 사전 확대입니다. 국가 재정의 약화와 농촌 농민 경제 피폐를 얘기할 겁니다. 그 농장 확대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바로 면세전의 확대라든가 또 고려 경제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만은 사원 수공업이 발달했죠.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술도 만들어서 팔고 또 파, 파나 마늘 심어서 팔고 이런 이제 장사를 하게 됐잖아요. 상업도 발달하고 또 고리대도 했었죠. 사회 시책에 보면은 사찰에서 운영했던 빈민구제기관 뭐가 있었나요? 바로 고려시대 때에 제2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그 구휼 시설도 있었습니다. 구제 시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고리대화되는 이런 양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폐단입니다. 농장 확대, 면세전 확대, 그다음에 사원 수공의 발달, 또 사원 상업의 발달, 또 고리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 후기에 가면은 경제적인 폐단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자, 사회 면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훈요 10조, 6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태조왕건의 연등회라든가 팔관회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고려시대 때 승려들은 지네들의 지위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면역의 특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역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사찰 자체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피역의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역을 피하기 위한 소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숭불 정체일과 나타난 폐단. 그럼 문제는 이러한 폐단을 당시 불교계에서는 이 폐단에 전부 다 같이 동참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시정책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은 불교계 정화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불교계 정화운동을 신앙결사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앙결사운동은 교종은 교종계에서 따로 하고요. 선종은 선종계열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교종계열에서는 전라남도 강진의 만덕사라는 사찰에서 백년결사라고 하는 신앙결사 단체를 누가 요세라고 하는 승려가 조직해서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선종계열에서는 전라남도 순천 송강사에서 수선결사라는 신앙결사 단체를 누가 진울이 조직을 해서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했는데 결론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잘 되지 않고 계속 폐단이 노출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원간섭교로 가는 겁니다. 원간섭 때 가면은
원나라에서 라마교라고 하는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세속적인 종교입니다. 불교의 한 일파고요. 라마교가 들어와서 고려 말기에 불교가 더더욱더 됐죠. 세속화됐었을 때 고려 말에 개혁 승려로서 보우라고 하는 승려가 등장을 해서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고려 말기 때 불교의 폐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등장했던 고려 말의 개혁 세력이 누구라고 했어요? 신진사대부입니다. 얘네 사상적 기반이 뭐라고요? 개혁을 강요했던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유교는 치국지본이고 불교는 멸륜해국지도다. 윤리를 멸하고 나라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건국 이후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불교는 억불 정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사상 정책은 숭유 억불, 유교는 성리학입니다. 이게 나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 불교의 명맥이 끊긴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한편 송광사에서 수선결사를 조직을 해서 진울이 신앙결사 운동을 전개했지만 실패했죠.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울은 수선결사를 토대로 최씨 정권의 적극적인 후원을 얻고 이거를 모태로 해서 여기에서 조계종이 나중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진울의 수선결사 운동은 조계종 태동의 뭐가 됐다? 맹화. 맹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씨앗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기 때 갑자기 어디서 빵 하고 터진 게 아니고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런 배경에서 이 씨앗을 심어 놓는 수선결사 운동에서 조계종의 꽃이 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불교계의 전체적인 동향입니다. 자, 그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승려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상가에서 고려시대 때의 의천진울. 통일시대 때 누구였니? 원효와 의상. 조선의 사상가에서는 성리학자 이황과 이 6명은 항상 출제가 되는 사상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게 교재 268쪽에 보시면은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얘기했죠. 해동천태종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진울과 의천에 대한 내용들은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다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좀 보충한다면은 불교 사상의 통합이라고 하는 제목을 두고 원효 있죠, 원효. 원효의 화쟁 사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불교 종파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효의 화쟁 사상은 신문 화쟁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집약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여러 개의 불교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효의 그 화쟁 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의천이 해동 천태종, 그냥 천태종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천태종을 개창합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교단의 통합이냐라고 아니면 교리의 통합이냐 그러면은 교단의 통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교단의 통합이에요. 이건 불완전한 통합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붙여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태종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교관 겸수. 교관 겸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관 겸수 뜻은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지관을 중시합니다. 근데 의천 해종 천태종은 1170년 무신정변이 터지고 의천 사후에 교단 간의 불완전한 통합은 다시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최씨 정권의 적극적인 후원을 얻고 누구? 진울의 조계종이 개창이 되는 거죠.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의 교리상의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태종은 교종이라고 그러고요. 조계종은 선종이라고 그래요. 선종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의 교리상의 통합이다. 진울의 조계종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상은 정해 쌍수.
도노, 점수. 이 사상을 중시합니다. 교관겸수, 지관, 정해상수, 도노점수 뜻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할 것은 교관겸수나 지관이 나오면은 의천의 천태종이다. 또 정해상수나 도노점수가 나오면 아 이거 진울의 조계종이다. 이런 정도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관겸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해석 한번 해봅시다. 교라고 하는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관이라고 하는 실천입니다. 이론과 실천을 겸수,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지관은 마음을 비우는 걸 지관이라고 그래요. 정해상수는 교관겸수하고 같은 얘기예요. 글자만 다르지 뜻은 같아요. 정과 해를 같이 수행한다. 정은 이론입니다. 해는 실천입니다. 도노점수라고 하는 건 오는 깨닫는다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순간입니다. 찰나. 그리고 순간 깨닫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수, 계속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은 인, 즉, 불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교관겸수, 지관, 정해상수, 도노점수의 뜻은 이런 의미고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 이거 누구 의천의 천태종 아니면 진울의 조계종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진울의 제자였던 조계종의 2대 종정 진각국사 해심이 있습니다.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합니다. 유교와 불교는 같다. 어떤 면에서 같으냐 했더니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같더라. 그래서 고려 말 성리학이 수용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심은 원래 유학자입니다. 과거에 제술과에 급제했던 사람인데요. 해심의 어머니가 관리가 되는 것. 과거 시험 봐서요.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들이 평생 소원이었었어. 그래서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제술과에 관직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가 죽자 관직을 버리고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불교의 내용에 이제 심취하다 보니까 옛날 유교나 불교나 똑같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는데 어떤 면에서 같느냐 했더니 이런 면에서 같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69쪽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밑줄령 그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일단 의천, 진울의 그중에 활동을 해가시고요. 아울러 원효, 의천, 그리고 누구? 진울. 이 세 사람 그러면은 공통점 뭐라고요? 불교, 사상, 통합, 시도했던 또는 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승려.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시기는 달라.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승리했다라는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0쪽의 맨 밑에 불교가 융성을 하고요. 출판 인쇄 문화가 발달하면서 대장경 접판도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대장경은 나라를 소환한다. 호국적인 호국불교의 의미로 보시라고 그랬죠. 초조 대장경과 이거는 거란의 침략을 불력에서 막자라고 하는 호국불교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측에 두 번째 보시면 교장, 옛날 속장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장이죠. 역시 의천이 개경의 흥왕사에 교장 도감을 두고 송과 거란과 일본과 국내에서 모아놓은 대장경을 간행을 했습니다. 근데 1차 초조 대장경하고요. 그 다음 밑에 교장은 묶어요. 둘 다 대구 부인사에 소장을 했었는데 몽골 2차 침략 때 대부분 소실되고 일부만 남아있어요. 일부만. 특히 교장은 아예 없습니다. 목차가 남아있죠. 신편 제종교장 총록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목차가 남아있어서 이게 간행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드문드문 남아있는 것은 이건 무시하고요. 일단 대부분 2차 침략 때 몽골 소실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실된 이후에 다시 접판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뭐라고 그래요? 제조 대장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최후가 강화천도 이후에 강화도 선원사의 대장도감을 두고 또 남해, 경상도 남해입니다. 남해의 분사 대장도감, 분사는 관측을 나눈다는 뜻이죠.
대장도감을 두고 양쪽에서 간행을 합니다. 불력에서 몽골의 침략을 막자는 거죠. 그리고 15세기 때 합천 해인사로 옮겨왔고요. 해인사에 이걸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장경각이죠.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이미 95년에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초조대장경, 속장경, 교장입니다. 팔만대장경, 이것들의 일부와 팔만대장경이 2007년 조선왕조 의궤랑 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팔만대장경,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경이라고 할 때 아무나 다 대장경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은 율, 그 다음에 경, 노 있죠. 이 세 개를 묶어서 대장경이라고 그래요. 경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불경입니다. 그 다음에 율은 불교에서 교단에서 지켜야 할 법률이에요. 법률.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로는 경과 율을 풀어서 놓은 겁니다. 해설해 놓은 거죠.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됐을 때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그러지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대장경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 불교 관계에 내온 대장경까지 보시고요. 뒤에 사상사에서 도교와 그 다음에 풍수지설이 있습니다. 이 도교와 풍수지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네요. 271쪽입니다. 도교는 삼국시대 때 고구려에서 당나라 고조가 고구려에 대한 친선책의 일환으로서 도사는 도교의 승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교의 경전을 전달하면서 수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고려 조선에 거치면서 도교는 굉장히 융성하는데 고려의 도교는 현세 구복적이라고 했죠. 구복적. 구복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복을 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구하냐 했더니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한다고 그랬죠. 또 잡신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잡신적이죠. 그래서 뒤에 도교의 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도교는 비조직적이고 잡신적이고 그래서 도교 교단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고려 도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융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융성했냐 그러면 고려 도교가 갖고 있는 성격 뭐라고 했어요? 현세 구복적이라고 했죠. 현재에서 복을 구한다. 어떤 복을 구하느냐? 비록 비조직적, 잡신적, 교단도 없고 또 교단의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융성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어떤 복을 구했느냐 했더니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평화, 번영을 기원했다. 그러면 이런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바로 도교의 사원에서 했다는데 도교의 사원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복원궁이라고 합니다. 이 복원궁은 도교의 사찰이에요. 사찰. 이 복원궁은 교재 272쪽 맨 위에 송나라 영향을 받아서 예종대 때 건립이 됐습니다. 자, 풍수지혜설입니다. 마지막 고려시대 사상사입니다. 지리도참설 얘기하고요. 고려시대 때는 상지학이라고 했습니다. 상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의 지세를 살펴서 연구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상지학이다. 라고 일한다는 거죠. 태조의 훈요 10조에 보면은 2조, 5조에 나옵니다. 2조 도선해설을 중시해라, 5조 서경을 중시해라 이런 부분이 있죠. 또 고려 지방 조직에 보면은 삼경, 삼소 기억나시죠? 삼경은 어디예요? 서경과 동경과 남경입니다. 원래는 서경, 동경, 개경이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남경길치설에서 문종대 때 남경길치설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숙종대 때에 남경이 추가가 되면서 삼경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종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삼경은 서경, 동경, 남경이에요. 남경은 지금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남경길치설은 고려 말 수도 한양, 천도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영향을 줬던 서경길치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삼경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이후에 서경의 지위가 하락이 되죠. 그래서 삼경이 없어집니다. 삼소로 바뀌죠. 개경주에 있는 좌소, 우소, 북소에서 삼소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종대 때 김인존이라는 사람이 쓴 해동비록이라고 하는
풍수지설의 집대성서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고려세태 풍수지설서고요. 마지막에 신라말 토선비기, 답산가, 삼각산 명당기, 신지비사 등 이건 전부 다 신라 말에 편찬됐던 풍수지설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왼쪽에 보충해 보시면은 비보사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보사찰은 역시 호국불교와 불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땅의 기운이 안 좋은 곳에다가는 집을 짓지 말고 절이나 탑을 세워서 불순한 땅의 기운을 바르게 돌려놓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사찰과 탑을 비보사찰, 비보사탑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일종의 호국불교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유학과 역사서와 문화, 그리고 고려의 사상에서 성리학과 불교, 도교, 풍수지사상까지만 정리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고려의 과학기술 이후 나머지 고려 문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